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이곳 광화문을 기준으로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미세먼지로부터 말 그대로 자유로운 공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 숨 많이 쉬어 두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홍준표의 홍카콜라, 유시민의 알릴레오, 합쳐서 홍카레오. 드디어 어제 저녁 때 그 정체가 공개됐는데 뜨겁게 붙긴 했지만 뭔가 한 방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각 사안마다 현저한 인식차를 보여줘서 재밌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두 분이 어떻게 공방을 벌였는지 주요 장면들 살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탑승자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강 132km 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하류 쪽입니다. 실종 한국인 시신 한 구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수습이 된 겁니다. 참사 닷새만이에요. 실종 19명 중 6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의 탑승자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시신 한 구도 현재 발견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막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그날에 한성교 의원, 당의 사무총장인데요.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에게 아주 걸레질을 하네 라는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성교 사무총장은 지난번 당직자들에게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황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날이었습니다. 3번 생각하고 말해달라.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3번씩이나. 하필 그날에 황교안 사무총장은 걸레질을 한다. 이에 대해서 한성교 의원은 기자가 고생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프에서 논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숙청됐다가 다시 복귀한 김영철이 4월 중국에서 보름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50일 만에 김정은을 동행하면서 다시 복귀한 건재한 모습 어제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일본 아베 총리가 제안한 북일 정상회담의 제안을 퇴짜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베의 낯가죽이 두텁기가 고운 발바닥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에 한 가지 소식이 더 북한으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여동생에게도 근신형에 처했었는데 김여정이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김정은이 집단 체조를 관람했는데요. 그 집단 체조 관람석에 바로 김정은의 오른쪽 두 번째 석에 김여정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배석자 명단에 김여정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박수를 치고 있는 여동생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를 갈 때도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김여정, 뭔가 근신 후에 자숙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과연 향후에 김여정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홍준표의 홍카콜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둘이 만나면 홍카레오. 어제 밤 10시에 홍카레오 방송이 됐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 방송에서 야당에 대해서 독재 후회라고 하는 대통령이 말이 되느냐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고 이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요. 찔려서 그런 건 아니냐. 전두환 옹호 세력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전국, 대북 현안 등 10개 주제를 두고 두 사람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오랜만에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점점점 더워지는 것이 이제 여름이 머지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은 올여름도 역대급으로 덥다는데
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누진제에 걸리면은 전기요금 폭탄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7, 8월에 전기료 할인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확정할 방침인데 7, 8월 전기료가 월 1142원꼴로 할인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소식이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연 3천억 원을 손실하고 있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손쉬운 하계 요금 카드 때문에 적자 허덕이나 한전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국민들에게 이 부담이 된다는 건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손실과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한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아랫돌 빼서 어째 윗돌 빼는 건가요?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위에 넣는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아랫돌 윗돌이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또 하나의 경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치킨집이 하루 23개꼴로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요. KB금융이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특히 치킨집이 가장 많이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창업 그래프보다 이미 폐업 그래프가 더 앞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지금 폐업률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8,400개. 한 달에 하루에 23개씩 폐업하고 있다. 예전에 은퇴하면 치킨집이나 차리지. 이 말 이제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정통 수사통 출신의 변호사, 젠틀맨 김건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정말로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뉴브강의 아리랑. 다뉴브강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홍카레오의 사진과 함께 창과 방패. 누가 창이었을고 누가 방패였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시신은 바다에. 제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아내가 결국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뉴브강에서 어제 저녁 한국인 남성의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성 시신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더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인 탑승객 남성 시신 한 구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위치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마다 이 다뉴브강의 132km 이 지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다르고 있는데 정확한 지점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다뉴브강의 하류 132km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대 한국인 남성 시신 한 구가 저곳에서 수습이 된 겁니다. 매우 먼 곳까지 시신이 흘러갔어요. 무려 132km까지 시신이 흘러가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침몰 장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수습이 됐다라는 지도를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박수현 차장. 네. 그런데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도 추가로 현재 발견됐다는 소식이 헝가리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수중 수색이 시작이 됐죠. 헝가리 잠수부 2명과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잠수부 2명이, 잠수사 2명이 어제 수중 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수색하고 나서 한 3시간 20분쯤 뒤에 이 여성 시신이 그 허블리아니오, 침몰한 허블리아니오 선미 끝부분 인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 안이 아니고 그 유람선 바깥의 선미 끝부분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추가로 더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잠수부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잠수부가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 왔습니다. 지금 여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방금 앞서 말씀하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32km 떨어진 곳에서 하르타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132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얼마나 머냐 하면
서울과 대전이 100km 정도 되잖아요. 서울과 대전보다 더 멀다. 네, 더 멀리 지금 아이고. 가서 지금 예. 발견이 된 겁니다. 원래 당초에 이 헝가리 정부와 우리 정부는 그 다리 근처에서 한 50km 정도까지 수상수색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까지 밀려갔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상수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려 132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아주 많이 지금 밀려서 내려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헝가리 당국과 우리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다뉴브강의 유속이 사실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 많이 벗어난 거리에서 한국인 탑승객의 시신이 수습이 됐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이르면 내일 이 유람선에 대한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가해 선박의 이 선장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44년의 베테랑 선장이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저희 채널A에서 취재해본 결과 아주 신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 이야기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Megmerem kockáztatni, hogy a Dunán az egyik legtapasztaltabb kapitány. 40. Nem szabta meg ezt a hajót, mert csak két hónapja van, ez teljesen új hajó volt. Gyakorlatilag van, csak lehet, hogy ezt a hajót pont nem szakta meg, vagy ki tudja. Igen, valami ilyesmi volt. 변호인 측은 44년 베테랑 선장이다. 그러니까 베테랑 선장의 운전 경력을 내세우면서 이 베테랑이 고의로 구조를 외면하고 도망갔겠느냐라는 식으로 변호를 했지만 저희가 헝가리 법원 관계자를 취재해본 결과 운행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풋내기 선장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돼서 애초 선장 측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김배은 박사님, 네. 어제 저희가 추가로 공개된 CCTV 영상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대형 바이킹 시긴호가 다시 후진을 해서 1분도 안 돼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사고를 인지했을 거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꽤 오랜 기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들을 종합해 보건데 당시에 저 배가 가면서 바이킹 시기노가 저 다리에 있게 되는 기둥과 부딪힐 수 있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틀게 되는데 그 각도를 트는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돌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테랑 이 운전을 하고 있는 선장이라면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과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어저께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면 분명하게 사고에 대한 현장을 인지하고 다시 후진해서 뒤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구조 활동을 펼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 선장의 이름은 유리 C라는 이름인데 해당 이 바이킹 시기노의 가해 선장 측은 여전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헝가리의 다뉴브강을 운행하는 그때 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유람선의 선장들, 이른바 그 사고의 목격자들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책임이 없다는 해당 사고 선장.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침몰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항해 선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킹 시기노 선장이 이 앞서가던 허블레아니호를 추월하려고 나서면서도 무선으로 추월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경고 없이 다가가더니 들이받아서 밑으로 가라앉겠다. 선행돼야 할 교신 없이 유람선을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카파식으로 운항을 한 탓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구속됐어요, 그 선장. 헝가리 수사당국도 굉장히 엄정하게 보고 추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동료 다른 선장들이 마카파식으로 무전도 하지 않았다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헝가리 법하고 우리나라 법이 아무리 틀린다 하더라도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실은 분명히 있고 또 과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과실이 있다고 봐요. 일단 운항 규정을 무시했잖아요. 그곳은 선박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고 더구나 추월을 하려고 하면 추월하겠다는 교신을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추월을 하는 데 있어서 각도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과실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한 행동이에요. 일단 후진해서 또 뒤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몰지점 갔는데 침몰지점에 갔다가 다시 운항을 재개를 해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선장이 분명히 추돌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후진해서 그곳에 온 거에 보면. 그리고 사실은 그 바이킹 시기노에 있던 어떤 선원들 또 아니면 뭐 승객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던지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뺑소니예요. 전형적인 뺑소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보면 이제 추후에 이제 채널A에서 그 취재한 것처럼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언어였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 추돌하는 순간에도 어떠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다른 크다. 그 헝가리 현지 선장들과 전혀 뭐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죠. 아니면 그 통제하는 컨트롤 센터에다 그걸 신고를 하든지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막연하게 그냥 갔다는 걸 보면 사고 당시 어떤 과실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건 당연히 구속해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또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조건부로 구속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보석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보석 신청했다고요? 예. 그럼 만약에 정말 보석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헝가리 황당하죠. 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갈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는 바이킹 시기노 자체가 만들어진 게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그 전에 다른 배들은 많이 몰았지만 바이킹 시기노를 몬 지는 2달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를 몰려면 아무래도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배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턴을 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한데 그런 게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턴을 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제대로 구조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의문이 생기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날 예정 시간보다 늦게 1시간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각 운행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인근에 있는 선착장에서 오후 8시에,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이 배는 오후 8시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 배였던 거예요. 그 선착장에 저희가 가서 직접 취재를 했더니 8시에 출발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근데 8시에 출발을 하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늦게 막 놀다가 늦게 오니까 예. 이를 모아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늦게 출발을 하게 됐고, 그러면 다음 도착지인 오스트리아 빈에 빨리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좀 급하게 배를 몰았고 그러다 과속을 했다. 보니까 네, 이런 시간이 아하. 이런 사고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헝가리 국민들이 실종된 한국인들을 그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아리랑을 불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제 많은 헝가리 국민분들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며 또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어젯밤에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 두 사람이 사실은 상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날선 발언들을 원격으로 주고받았는데 두 사람이 직접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콩카레오에서 만났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저희가 한번 잘라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독재자의 후회 발언을 두고 가장 뜨겁게 이 두 분이 부딪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는 정오와 갈등을 더 키운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지 자기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독재 후예라고 했어요. 1년에 야당 공격하는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거 지금도 전두환 씨를 전당크 그러면서 위인으로 추대하고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아니 가장 뜨겁게 붙었던 게 바로 저거였는데 박찬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은 일단은 대통령이 말한 건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라고 어떤 뭐랄까요 좀 두둔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무래도 양쪽 진영, 보수 진영, 뭐 진보 진영에 대표하는 논객들이 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요. 어제 뭐 10가지 주제 갖고 쭉 얘기를 했고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그 뭐 정치권 얘기,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뭐 심지어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해서 나중에 좀 편안하시겠느냐라는 폭탄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뭐 그 유튜브가 요즘에 굉장히 대세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성격상 저런 그 컨셉을 갖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두 진영을 대표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잠룡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모였던 토론회가 너무 좀 가볍게 진행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의 토론 과정에서 어디선가 접점이 나와서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모티브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 화합을 위한 뭔가 계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양쪽 진영의 논리만 공고히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쉬웠다. 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유튜브 성격상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알릴레오 같은 경우는 뭐 한 50만 가까이 구독자가 가 있고 홍카콜라 같은 경우 20만 가까이 구독자가 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그 구독자가 정체되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글쎄요, 그 두 사람의 주장과 그 다음에 양쪽의 그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 선을 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좀 더 묵직하게, 좀 더 많은 우리 사회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회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우리 박정화 대변인의 총평 들어보셨는데 이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그래도 붙었습니다. 특히 전직 2명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 들어보시죠. 정치 왜 하세요? 이야 저 양반은 그럼 퇴임하면 안전하겠나? 다시 원칙. 10년 전보다 안주거림도 없어졌고 많이 유해졌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한나라당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하도 괴롭혀가지고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그랬지. 우리가 참 많이 힘들게 했죠. 예, 모질게 했죠. 그럼 모질게 했죠. 예. 모질게 했는데 아마 그 벌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질게 당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 있거나 혹은 지금 보석 상태에 나와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임기 중에 뭐 잘못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표현이고 상징이잖아요. 물론 공인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 거는 또 옳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님,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입에서 뭐랄까요? 지금 어찌 보면 약간 민주당의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과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 명은 보석, 한 명은 수감한 것과 관련해서 잘못했던 건 하지만 좀 너무한 것 같다. 예, 제가 원래 경쟁 매체는 잘 안 봐요. 박용진 TV. 박용진 TV를 운영하는, 그래도 운영자로서. 예. 그, 이른바 그 정치 유튜브 시장에. 알릴레오. 두 거물. 예. 이 둘이 이렇게 트러스트 담합을 해서 저렇게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다, 이거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지금 저 영상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 입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어쨌든 저런 그 법적인 처벌 상황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 이건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뜻밖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 판에 적어도 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본다.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유 이사장이 어떤 그 본인의 조금 다른 결의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건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본인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라고 하는 것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그 처벌의 경중에서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어떤 정치적인 별도의 특혜, 대우 이런 걸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 이사장이 조금은 엄한 얘기, 유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 엄한 얘기를 하면 예.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유 이사장이 조금 이렇게 잘난 척하시는 측면들이 있어요. 본인이 마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유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유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엄하게 말씀드리면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일반 국민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그 법의 엄정함 앞에서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 이사장이 아주 본인 개인의 정치적인 전망을 봤을 땐 유의미한 말씀을 하신 건 맞지만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조만간 유시민 이사장과 박용진 의원의 어떤 설전도 용진레오 뭐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한번 들어봤는데 북한의 핵과 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이른바 안보 영역입니다.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할 수도 있다고 아니고. 거래 조건이 맞으면 거기도 나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김정은 체제 보장이 현대 자유세계에서 그게 옳은 일이냐. 삼촌도 죽이고, 뭐 이복형인가요?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하고. 저 체제를 우리가 작용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저긴 더 움츠리거든요. 그것을 안심시켜주고 그 조건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고. 그러면 왜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나요? 제가 김정일, 김정은이라도 만들 것 같아요. 그럼 미국 본토에 우리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때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해 줄 거 아니냐. 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적화동의를 하겠다는 것. 북이 탄도미사일 개발한 목적은 미국의 개입을 막고 유사시에 적화동의를 할 그 명분 찾기 위해서. 김배현 박사님, 전혀 지금 둘이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거였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중에 특히 내가 김정은이라도 핵과 미사일 만들 것 같다라는 발언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보고 있어요. 북한의 목적은 적화 통일이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체제 보장을 위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얼마든지 비즈니스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핵을 사오거나 핵을 무력화시키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평화의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다가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건 유사시에 사실상 한국이 전쟁이 발발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한국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미사일을 통해서 위협하게 되고 적화 통일에 대한 심산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수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냐.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과의 군비 문제 속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아니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경쟁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병력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팽팽히 맞서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가지고 있는 북핵을 바라보고 있는 전혀 다른 시각들을 충분하게 논리적 근거를 갖고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총평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이 두 사람이 쏟아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계속 주식만 먹었으면 이제는 좀 특식도 먹을 필요가 있지 않냐. 특식이다.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알레리오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홍카콜라를 보지 않아요. 예. 홍카콜라 TV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시민 알레리오를 보지 않죠. 이게 좁혀질 수 없는 어떤 큰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치닫는 것들을 좀 극복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두 정치인 모두 우리가 경기장에 보면은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대결의 증오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들도 하지? 라고 보여주는 게 어저께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두 분이 현직 선수로서 정치하셨을 때는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했던 것 같아서 예. 아마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 서로가 아주 필요한 영역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어제 유튜브에서 연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진 의원의 조금 전 말들 이거 담합이다 라는 얘기인데 경제 분야에 관해서도 둘이 현저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직접 들어보시죠. IMF 이래로 지금 서민 경제가 최악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권이 좀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서민들 좀 살려를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죠. 시장동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구로동에 막노동 하시는 분들하고 새벽에 안 가보십시오. 시장동 경기가 가장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80% 이상 폭망했습니다. 홍대앞 같은 경우에 권리금이 붙던 가게입니다. 지금은 가게가 텅텅 비었어요. 강남 세무서안 가봤어요. 그거 폐업하려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민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더 밀어붙여야 된다. 이러면 나는 이거 이 정권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 그렇다면 내년 선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나라는 불행해질 것이다. 경제관에서도 지금 두 분의 인식차가 컸어요. 박지원 대변인. 아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그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 팽팽한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경제 문제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쭉 들어보셨던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는 현재 그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 더 재정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 있었을 때도 진보 정권이 있었을 때 재정이 더 안정됐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팽팽하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국민들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요.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는 것처럼 지금 그 두 논객들도 대립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좀 보여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뭐 지금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또 한 번 또 뭐 기획을 좀 더 할 것 같은데 향후로 이렇게 될 때는 좀 더 접점이 찾아져서 뭐 양쪽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또 같이 보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카레오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깜짝 놀라셨을 사건입니다. 제주도에서 전 아내가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서 아내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살펴보시죠. 지난달 25일 36살의 고모 씨가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가 됐죠. 1차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나 혼자 전 남편 A를 죽이고 펜션을 빠져나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시인했지만 구체적 진술을 거부해 오던 차에 어제 시신을 가방에 넣고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제주와 완도 사이의 바다에 버렸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속 어디에 버렸는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제주와 완도 사이의 바다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이에 경찰은 해경의 협조를 요청해서 수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성이 범행 후 배 타기 2시간여 전 제주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달 28일 밤에 제주를 떠나서 31일 청주에 도착하기 전까지 김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김포에 머물렀다. 애초에는 바로 청주로 간 줄 알았는데 김포에 들렸다 갔다. 해상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신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주와 완도 사이에 버렸다라는 발언도 100% 다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경찰은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윤 기자, 의문이었어요. 왜 본인이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을까? 제주와 완도 바다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있죠. 네, 일단 가장 큰 의문점이 왜 죽였을까입니다. 살해 동기가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본인이 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두 사람은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 과연 죽일 만큼의 어떤 갈등이 있었겠느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물론 아이의 양육권을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남성은 계속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또 법원에 아이에 대한 면접 보석권을 인정을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달에 한 달에 2번씩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면접 교섭권을 보장을 받은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과연 이 전 남편을 죽일 정도의 갈등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혼자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160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60cm의 여성이 과연 이 건장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아까 보신 것처럼 가방에 넣고 유람선을 타서 던져서 버렸다? 과연 이걸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여전히 의문점이 지금 남아있고 제주에서 완도 사이에 벌었다라는 진술까지도 현재 믿을 수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 박정하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마친 후에 또 제주도에 이제 부지사로 계셔서 저 제주에서 완도 사이 오가는 그 뭐랄까요, 선박의 항로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천에서 이제 제주 항까지 가는 데는 보통의 경우 뭐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차를 가지고 배를 타서 이제 움직였다는 게 좀 준비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펜션이 있었던 조천에서 제주 항까지 가는 데는 직선거리 빨리 가면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범행을 했던 고 씨가 제주에서 오랫동안 연고가 있었고 제주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어디선가에 이 사체를 훼손해서 유기했을 개연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에서부터 완도까지 인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인전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차는 배 바닥에 싣고 보통 사람들은 위에 인전 2층에 올라가서 있는데요. 차에 왔다 갔다 사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과정에 차를 처음에는 세워놨다가 이 지하 차고지에 세워놨다가 움직이는 과정에 그 가방을 들고 어떻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완도에서 배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행기와 달리 배는 사실은 엄격하게 그 검색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차 특히나 들고 가는 물건 외에 차에 있는 경우는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거나 아니면 심지어 트렁크도 열지 않고 그냥 배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도에서 내려서 다시 육지에서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움직였으니까 김포 다니면서 혹은 뭐 그 살고 있는 청주까지 가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 남편을 죽였느냐와 관련된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도 하나 둘씩 단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단서부터 살펴보시죠. 2년 전 이혼한 고 씨와 전 남편 A 씨. 그런데 이혼 직후에 이 전 남편이 아들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계속적으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아내가 계속해서 거절해왔다. 이 고 씨는 그런데 제주 사는 부모에게 그냥 본인의 아들을 맡겨버린 뒤에 청주에서 현 남편과 재혼을 해서 남편의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정작 전 남편과 아이는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은 본인의 부모에게 사실상 떠맡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이 아내가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자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 소송을 진행해왔던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여성이 아들 면접 교섭권 소송 중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유가족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블랙박스를 보니까 사망한 남성의
자기 아들을 만난다고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면서 굉장히 들뜨고 설레이는 모습이 이 블랙박스에 녹화가 돼 있었다. 전직 검찰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지금 경찰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가? 이런 면접 교섭권 소송이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동기가 됩니까? 이제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살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강 씨와 고 씨가 서로 합의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합의 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이제 면접 교섭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 씨가 계속 그 면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3번이나 이 여자 고 씨가 법정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왔는데 법정에서 막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엄청 그 난동을 피웠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서로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제주도에서 펜션을 예약하는데 거기는 무인 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CTV가 없다고 그래요. 물론 모형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이런 어떤 사례를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왜 종량제 봉투를 후에 한 30개나 하고 그다음에 또 여행용 가방도 구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미 제주도의 펜션에서 이제 살해할 생각이 있었고 또 살해의 장소를 보면 루미놀 반응이라고 해서 욕실에서 그 액체를 뿌려서 보니까 천장에도 피가 튀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욕실이라는 자체는 아마 본인이 어떤 몸을 씻는다랄지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을 노려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건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런데 시신에 대해서 본인 자체는 제주에서 완도가는 배에서 유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찾을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본인이 시신과 함께 펜션에서 이틀을 또 같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청주가 집인데 김포 쪽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청주로 간 걸 보면 그 안에 뭔가 시신과 관련된 무슨 또 다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요약해 보면 그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남편의 면접 소송권이 사람을 죽인 만큼의 범행 동기는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더 괘씸한 거예요. 박용진 의원님. 이 아내 남편과 무슨 어떤 그렇게 감정이 지금 김광선 변호사 말 들어보면 격해질 대로 격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랬으니까 이제 살해를 했겠죠. 근데 정작 본인 아들은 제주의 친정 부모에 이렇게 맡겨두고 어찌 보면 그냥 방치해 둔 채 전직 남편은 또 아들을 못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 유가족 진술 들어보면 이 남편이 아들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신났다. 이 아빠들은 그 기분이 뭔지 알잖아요. 이 처음에 이 여성이 범행은 인정을 했으나 시신 유기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걸 일종의 좀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경찰이 결정적 단서를 못 찾게 되면 본인이 오히려 정당방위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을만 보더라도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을 했고 혼자서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건 경찰이 보다 좀 광범하고 좀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살인 용의자 이 여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금 불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그 가정도 이미 석 달 전에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그 불행한 상황에 더 황당한 상황이 지금 닥쳐온 거죠. 친정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이 피해자의 가족 역시도 이 충격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더 빨리 본인의 죄를 고백을 하고 또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일이 계속되는 동안 이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이 이 고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법에 정한 죄를 받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우리 아들 만나고 예. 좋아했다는 그 피해자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 본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혼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연후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채로 비극으로 끝나게 됐는데 피해자 고인에게는 명복을 빌고 또 남은 가족들 특히나 남아있는 그 아들과 관련해서는 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제주 안에 추가 진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수사반장에 최보람 선생님이 계셨다면 저희 돌직구쇼에는 백희종 반장이 있다. 백 반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관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입니다. 대한민국이 싫다며 북한으로 갔다가 북한에서도 안 받아줘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또 다시 북한으로 간 30대에 대해서 법원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이 싫어. 반북 월복을 시도한 30대.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가정 및 직장 문제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삶을 비관하던 35살의 서모 씨가 대한민국 체제의 환멸을 느낀다면서 북한으로 가자. 더 나쁜 곳으로 가요. 좋은 곳으로 가야지. 2010년 3월에 북한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요. 일단은 북한으로 가려면 압록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 고무 튜브, 방수 가방 등을 구입한 뒤에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강변을 헤엄쳐서 월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건 그 강을 무사히 잘 건너가요. 그래서 신의주 북한의 한 민가에 도착해서 또 거기 북한에서 한 달간 살아요. 이게 이렇게 허술한가요? 월북하는 게? 고무보트 타고? 이후 북한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 두 번째 월북을 시도해서 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주 살다가 한국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했는데 두 번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분을 판문점으로 송환을 합니다. 그리고 밀입국 혐의로 국정원으로 인계가 되고요. 국정원의 조사 뒤 석방이 됐는데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서 씨가 또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자신의 승용차로 판문점을 밀고 들어갑니다. 통일대교 남문과 북문 초소를 거쳐서 JSA 초소, DMZ 입구 제4 통문까지 민간인 통제구역을 차례대로 다 돌파합니다. 저지하는 군인을 향해서 차를 몰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월북을 시도하던 서 씨가 결국 군에 검거됐고요.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1심에서는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조현병으로 인해서 심신이 상실된 상태다라고 좀 형이 세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는요. 조현병 등 정신장애가 있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했을 정도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다시 북한에 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분은 기회가 된다면 대남 공작에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양형은 없다. 1심 재판부는 아주 단호하게 선고를 했는데 이 문제는 2심 항소심에서 이 형이 깎였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흥분과 욕설 등 정상인과 다른 행동을 수차례 보인 점을 들어서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된다라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희종 반장님. 이분이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지금 북한을 그러니까 3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 거고 이 중에서 2번은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성공을 한 거예요.
이 가정 불화, 직장 문제, 또 신병을 비관한 형태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싫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정말 선망의 대상의 지역으로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신병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현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북한을 중국 단독을 통해서 신해주가 헤엄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력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한 달간 생활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다시 얼북을 했다가 또 송환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가 어떤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살 수 있고 또 북한과 남한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유 대한민국이 훨씬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철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북한에 마음대로 출입을 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만 32,000명 정도 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자유자재로 활동을 하고 다시 또 체포가 돼서 송환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랬는데 조사 중에 하는 말이 또 경악스럽죠. 나는 언제든지 다시 북한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이제 했고요. 국정원 조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국민으로 사는 건지 이런 부분이 너무 참 개념이 없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말입니다. 이게 김관섭 변호사님, 정신병이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정신병 증상들에 겪고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그냥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비상식적으로 북한에 가서 살다가 왔고 계속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인데 핑계를 정신질환을 대고 있다는 건데 2심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서 형을 깎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아마 심신미약을 인정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1심과는 지금 달라요. 그렇죠. 북한을 잠입할 때 이제 그때는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평소에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재판부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두 번째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을 했잖아요. 북한이 돌려보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이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돌려보냈겠습니까? 쓸모가 있어서 돌려보낸 걸 수도 있죠. 쓸모가 있었어요? 역할을 줘서 돌려보낸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사람이 북한에 들어왔는데 판별을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에 있으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문점 통해서 송환을 한 거예요. 아마 지금 징역 1년 받았는데 1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북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북한이 또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에 완전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북한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완전 꽂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북한의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지금 DMZ를 통해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를 이용해서 들이받고 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됐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이 감경도 됐지만 또 한편은 이와 같은 시기에 했던 범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 처벌받아야 하니까 공소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작을 해서 대폭적으로 형량을 깎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국방부 출입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취재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분이 계세요. 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살면서 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탈북민인 척 위장을 한 뒤에 사실은 북한 본국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작전들을 수행하는 이른바 대남 공작에 투입되는 북한의 정보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좀 하고 보자. 그걸 역이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작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남한의 정보 같은 걸 어떤 휴민트 같은 부분을 통해서 입수를 한 그런 공작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때 대공수사를 했었습니다. 대공수사 통이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위 말하면 경우의수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이 가지 않는 사람을 역이용하는 그런 공작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선전 선동부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남한에 대한 정보 수집 이런 부분에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겠지만은 그런 소홀함, 허술함을 또 깨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이나 그 우리 대공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뭐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시를 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과연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지도 좀 한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왕복 2차로에 터널을 막고 찰칵찰칵 인증 사진을 찍은 분들, 철없는 어른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단 그 찰칵찰칵 사진 결과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왕복 2차로 터널, 가고 오고 하는 터널을 이 동일 차종들이죠. K모 차인데요. 동일한 차종들이 쭉 나란히 헤드라이트를 켜고 사선으로 예쁘게 선 다음에 인증사를 찰칵찰칵 찍었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차가 오고 가는 그런 터널인데 딱 맞고 섰다는 거예요. 물론 저때 차량이 오고 가지 않았으니까 사진을 찍었겠지만 이 사진의 정체는 바로 저 해당 차종의 차량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왕복 2차로 터널 막고 기념사진 체카.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보령 대천항 인근 터널에서 찍은 기념사진.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터널 내 왕복 2차로에 자동차 6대가 방금 정체되어 있는 사진 한번 보셨죠? 사진 본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은요, 경찰 민원 및 국민신문고에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해달라. 혹시라도 같은 시각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말로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요, 수사에 착수했고요. 해당 자동차 동호회를 현재 추적 중인데 문제는 이 동호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다른 사례들도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건 또 다른 터널인데 지금 오고 가는 상행 하행인데 이것도 아마 자동차 동호회로 보이는데 튜닝을 한 동일 차종이 양쪽에서 나란히 차를 세워둔 뒤에 사진을 찍는가 하면 굉장히 자동차 광고처럼 사진을 찰칵찰칵 찍지만 역시 그 장소는 차들이 주행하는 터널 안에서 수입 차량이 지금 정차된 채 사진을 찍은 사진도 자랑스럽게 또 자동차 동호회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는 또 다른 국산차 S모 차인데요. 이거는 또 I모 차고요. 지금 떡하니 사선으로 차량을 세워두고 지금 터널을 점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 A모 차도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지금 터널에 사진을 찍고 올라오고, 이거는 C모 차량인데요. 제가 지금 계속 이니셜로 해당 차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싶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잘 찍은 사진들인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죠. 벤츠. 예, 정말 이게 무개념한 겁니다. 개념 없죠? 네. 이게 보령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성주터널, 봉황터널, 청라터널인데 대부분 2차선 도로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차량을 주차를 시켜놓고 일반 도로교통 방해죄로 물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어떤 무개념한 행동이 큰 사고를 이제 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도 보령경찰서 진흥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떳떳하게 어떤 위반한 상황을 떳떳하게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놓고 자랑스러운 듯 했는데 이게 국민신문고에 이게 지금 처벌해달라고 올렸는데 네. 어느새 이걸 눈치채고 이 동호회 회원들이 전부 삭제를 해버렸어요. 증거인멸. 내려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원래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닉네임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 부분은 아마 자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중한 처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시각에 있으면 이 동호회가 앞으로 상당히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뭐 생각하는 대로 아마 중한 처벌을 규정된 대로 아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처벌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많은 터널에서 특히 심야 같은 때 이런 형태의 사진을 찍는 동호회원들이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마땅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지금 현행법을 어떤 걸 위반한 겁니까? 일단 저것은 운행이 중단된 것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경솔하면서 철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형법에 일반교통방해죄라고 있어요. 근데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교통방해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분명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건 본인의 어떠한 뭐 신체나 아니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본인도 경우뿐만 위험해요. 아니라 예.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 나도 위험하고. 그러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형법상 죄가 되니까 반드시 색출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저희들도 다 자동차 좋아하지만 이런 식의 행동은 정말로 상식 이하고 철없는 행동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저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까요? 하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네, 오랜만에 양진호 회장이 하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한성규 사무총장이 또 나오셨네요. 그리고 수돗물인데 왜 이렇게 빨간 수돗물?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질 폭행,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진호 전 회장의 4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또 다른 갑질 행태가 정말 이젠 놀랍습니다. 밝혀졌는데 겨자, 설사약, 생마늘에 이어 이번엔 뜨거운 보이차. 양진호 회장의 지시로 팔팔 끓인 물로 갓 우려낸 보이차를 무려 20잔이나 연이어 마셨다는 피해자 A씨가 증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 A씨는요, 양진호 회장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게 된 2015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한 갑질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한 증인인데요. A씨는요, 2시간 동안 보이차를 20잔 마시고 입천장이 다 까졌다. 아주 적나라하게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다 까졌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양 회장이 웃으면서 차를 마시라고 했지만 부담감 때문에 마시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았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양진호 회장 측은 가격이 비싼 보이차를 준 만큼 직원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예우한 것이다 라는 반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 이 박수윤 기자가 이것도 또 취재했는데 이게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어떤 보이차를요, 이거 차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차 다도 예법도 틀렸다. 팔팔 끓는 물로 원래 차를 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들으니까 그 변명은 보이차가 워낙 비싸고 좋은 차라서 직원을 극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화가 나고 기가 차고. 네, 기가 차고. 아니 본인은 그 펄펄 끓는 물로 차를 드셨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예.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양진호 회장이 가장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영상, 자신을 욕했다고 퇴사한 직원을 불러서 뺨을 때린 바로 그 영상을 촬영한 인물인데요. 네. 그 인물이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당시에 영상을 촬영할 때도 양 회장이 시켜서 촬영을 하라고 해서 촬영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양 회장이 그 공포스러운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런 장면을 다 봤는데 양 회장이 그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끓인 보이차를 주면서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양 회장이 혼날 것 같았다. 마시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마셨다라고 했는데 혼날 것 같기도 했고 제 생각에 때릴 것 같지 않았을까요? 때릴 것 같았다. 네, 정말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입청자 원래 뜨거운 게 들어가면 사람이 자동 반사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뱉어내죠. 근데 그걸 뱉어내지 못하고 삼켰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양 회장은 그런 모습으로 20잔을 마시는 걸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학적인 인물인지 화가 납니다. 근데 어제 법정에서 좀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김弁말씀 더 황당한 건 그거를 양진호 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줬다는 거예요. 뜨거운 차를 웃으면서 주고 마셔. 계속 그걸 20잔 반복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뱉으면은 뱉는 대로 난리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시라고 했던 건 저 보이차가 굉장히 고가의 보이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진호 회장의 과거의 기억들을 좀 되짚어보면 본인이 사회 지도층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여러 차례 로비를 했다라고 나오는 정황들이 있는데 그때 수억 원에 달하는 보이차를 구매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보이차에 대한 수집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 그거 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이차를 가져가니까 어디다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의 대상으로 너 이거 비싼 건데 먹어라고 혹시나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왜 초코파이를 정말 먹고 싶은데 이등병이 초코파이 하나는 그렇게 맛있지만 한 바석 딱 차려놓고 먹어.
내가 먹어. 보는 데서 지금 다 먹어.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문이죠. 네, 고문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보이차가 굉장히 고가의 보이차를 내가 이렇게 성심껏 너에게 베풀어 주는 거야. 먹어. 20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모습들을 보건대 전혀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까지 이 재판에서 다퉈야 될 부분들이 더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만 가지고서도 사회로부터 충분한 격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관삼 변호사님 이거 뜨거운 보이차 20잔 마셔서 입 까졌는데 강요했다라는 것도 이거 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강요죄가 되죠. 강요죄. 근데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일단 법제에서 증언하는데 양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을 못 하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양 회장이 이제 법제에서 퇴정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죠. 그것은 양 회장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본인이 심적 부담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기도 힘든 분이었다는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보이차를 먹으라고 윽박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윽박지르지 않았는데 그걸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양 회장이 보통 때 갑질이 심했고 만약에 이 보이차를 먹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윽박지르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올 유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그 양 회장의 그 영상이 공개된 적 있잖아요. 무릎 꿇고 때리고 뺨 때리고 이걸 촬영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양진호 회장이 카메라 켜고 나를 따라와 해서 따라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촬영을 하기 싫었지만 만약에 촬영을 안 했을 때 돌아오는 자기에 대한 어떤 분리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는 거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직장 생활을 지옥 같은 생활에서 했는지 예. 그걸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채널이 단독 보도 예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거머리를 들고 다니면서 거머리통을 머리 뭐 두통이 있어 그럼 거머리 뭐 어디 다리가 아파 그럼 무릎에 거머리 다 가학적인 어떤 행동이다. 거기에 연장선으로 보이차가 있었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하풀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연이은 막말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막말을 자제하자며 내부 단속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가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이렇게 당부 또 당부한 지 10분 만에 또 막말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는 익숙한 인물이에요. 과거 동료 의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논란과 또 당직자 욕설 논란으로 알려진 한선교 사무총장. 어제는 취재 중인 기자를 향해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걸레질을 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어제 종일 온라인을 초토화시키며 막말 파문이 일자 한성교 의원이 뒤늦게 내놓은 해명은 이렇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 고생한다는 뜻으로 선의였다라는 것. 걸레질과 선의.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이 해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보통 이제 저 국회에서 네네. 이제 의원들 쫓아다니고 의원들 발언을 받아 적는 기자들이 저희 언론사에서 보면 이제 막내 기자들. 주로 그렇죠. 예. 막내 남녀 기자들이 가서 그냥 안쓰러워요. 저도 막내 때 많이 그 차가운 국회 바닥에 털퍼덕 앉아가지고 의원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뭐 하나 마이크 따고 발언 따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던 한성교 의원이 엉덩이로 바닥 깔고 있으니까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나 걸레질라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회 취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최고위원 회의더라도요 앞부분에 공개를 좀 하고 그때는 주로 이제 원고지에 써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중요한 그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은 비공개 회의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대기. 그래서 이 문틈 사이로 뭐라도 들리나 하고 귀 많이 됐어요. 열심히 되고 이제 하는 그런 귀대기 취재가 있고요. 그 대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브리핑 혹은 이제 대변인이나 지도부가 나와서 뭐 질문에 대답하는 그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백브리핑 시간을 좀 듣거나 아니면 중간에 미리 나가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 의원들 쫓아와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던져서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치열한 취재 현장입니다. 이제 그런데 의원들이 이제 나오니까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의원들이 나오니까 바짝 들으려고 앞으로 이렇게 앉은 채로 기다리다가 앞으로 다가선 모양이에요.
그거를 놓고서 아예 걸레질을 하는구만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후배 기자들, 방송 쪽에서는 후배 기자들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한성규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게 적절하냐. 참 안타깝네. 근데 이분이 그냥 말실수로만 넘어갈 일이 아닌 게,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당직자들한테도 정말 함부로 말씀하셨고, 지금은 장관이 되어 있는 유은혜 당시 의원, 야당 의원에게도 왜 웃어?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실수 혹은 열악한 취재 환경에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선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짚어야 될 건 이 자유한국당의 이 끝없는 막말인데요. 하도 많아서 제가 적었어요. 5.18 망원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입니다. 세월호 망원 차명진, 정진석입니다. 그리고 저기 골든타임은 3분 발언 가래침 논란의 민경욱 대변인, 그리고 김정은 찬양 발언의 정용기 정책위 의장, 그리고 한성교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대표가 말린다고 말려지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아니냐라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신 분이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좌파 독재라고 길거리에서 부르짖었던 분이 황교안 대표이신 걸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 망원 릴레이 논란이 사실 그냥 3, 4 일어나라, 3번 생각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대표가 얘기하실 상황으로 그쳐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고요.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국회로 돌아오셔서 추경도 빨리 정리하고요. 민생 법안들도 빨리빨리 좀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요감 먹는 그런 정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유현진, 그다음에 BTS, 그다음에 손흥민까지 다 잘한다. 우리가 정치만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 황교안, 한선교 의원의 발언, 본인은 이제 선의로 기자들이 고생한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선의라고 했으면 선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선의였겠죠. 하지만 기자들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은 이제 대표가 비공개 회의를 끝내고 나와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는지를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옆을 한성교 사무총장이 거의 맨 처음에 이제 회의 끝나고 나왔다고 해요. 지나가면서 한상교 사무총장이 이렇게 뭐 걸레질을 하네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밑에서 듣고 있다가, 너 들었어? 지금 걸레질이라고 한 거야?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 실화냐? 약간 이렇게. 이거 실화냐? 예,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하는 걸 거의,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가 힘들다 보니까. 예. 아, 이게 진짜야? 라고 약간 반문을 하듯이 서로 물어봤다고 하고요. 요즘 기자들이 다 녹음기를 갖고 있거든요. 말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녹음기를 들어봤더니 정확하게 걸레질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한성교 의원의 막말 논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하풀 주인공 연이어 만나보시죠. 인천 서구 일대 아파트와 학교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인천 서구 지역 아파트와 학교에서 붉은색의 탁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주민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음용 적합 판정, 즉 수질에 이상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샤워기 필터에 까만 이물질이 잔뜩 낀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샤워 후 피부병이 생겼다, 수돗물을 마신 뒤 배탈이 났다 등 여러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민들의 원성을 직접 들어보시죠. 씻고 나서 바로 몸 확인해봐요. 갓난아기 있는 엄마들은 거의 다 피신할 수 있는 데는 피신한 것 같더라고요. 물에 가면 갈수록 학부모 맞벌이 같은 경우는 큰일이죠. 지금도 뭐 친정집으로 이제 피난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의 원인이 수돗물 자체는 깨끗하지만 수도관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이라며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음용적합 판정을 1차에 그렇다면 너무 섣부르게 낸 거 아닙니까? 일부 주민들은 수돗물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실히 붓네요. 지난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 상공회의소 측의 제안이었는데 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경제성장, 서울과 대한민국으로부터의 교훈. 이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측이 보낸 초청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 포럼 기조연설자로 완벽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은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의 강력한 모범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받아 교회조차 갈 수 없는 사실상의 자택 구금 상태에서 국제행사에 초청을 받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건데 참석 여부는 다음 달 이뤄지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정아 대변인 이게 좀 사실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논쟁인데 일단은 그 콜롬비아의 보고타 포럼이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공식 초청을 한 건데 이 포럼이 어떤 포럼입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스위스에서 있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인들, 정치인들 모여서 세계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좀 토론을 하고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좀 인사이트 같은 걸 얻는데요. 그에 대항해서 다시 중국이 보아오 포럼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이 비슷한 포럼을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보고타 포럼은 남미 콜롬비아에서 중심으로 돼서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슷한 형태의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히나 이번에 뭐 기조연설 부탁한 주제를 보니까 도시와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데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포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다보스 포럼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보아 포럼, 그다음에 이제 생기는 보고타 포럼이 있지만은 규모는 좀 다릅니다만은 남미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다보스 포럼을 필적하게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포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배민 박사님,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뭐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상황인데 아이러니예요. 자택 연금 상황 그 밖을 벗어날 수 없는데 저쪽에서는 콜롬비아 남미 쪽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책을 알려달라. 나는 어떻게 보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긴 한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보내줄 마음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뭐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주거지 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과있긴 합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지어 종교 활동의 자유조차 이 제한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평가가 너무나 각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콜롬비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청계천, 많은 외국인들이 관람하고 있고 이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에서 이 버스, 이 교통체계에 대한 환승 부분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전 대통령의 서울시장의 업적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아쉬웠던 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공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장 쉽게 배척했던 게 바로 녹색 성장입니다.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의 이슈들을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앞서갔던 녹색 성장을 끝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배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과도 충분하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면들만 부각되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전 대통령에게 배우고 싶다는 것들을 배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비단 콜롬비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바레인의 초청으로 중동에 가서 강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사법체계 문제가 하루속히 좀 정리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